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어머니가 아들의 집에서 노후를 보내게 되었다. 아들이 효도하는 줄로만 알았다.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사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이 깊이 숨겨온 엄청난 비밀을 마주하게 되었다. 시작은 사소한 것들이었다. 아들의 옷에서는 늘 낯선 향기가 났다. 전화벨이 울리면 그는 베란다로 나가 문을 꼭 닫았다. 처음에는 애써 외면하고 싶었다. 그러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문틈으로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손수 키우니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어머니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밤새도록 머릿속으로 자신에게 되물었다. 어머니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는 척하며 표면적인 평화를 지켜야 할까? 아니면 나서서 모든 것을 폭로해야 할까?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그 문틈 너머에 의도적으로 감춰졌던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속일 수 없다. 그녀가 진실을 보기로 마음먹는 순간 모든 거짓은 허물어질 것이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62세로 은퇴한 지 3년 되었습니다. 평생 회계사로 일하며 숫자와 씨름했죠. 꼼꼼하고 과묵하며 말이 없는 성격입니다. 나이가 드니 밖으로 놔두는 것보다 집에서 TV를 보거나 꽃을 가꾸고 요리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단순하지만 평온한 나날이었죠. 저는 남이 저를 귀찮게 하지 않으면 저도 먼저 남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 집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100번도 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위층 욕실에서 갑자기 물이 새면서 저희 집 천장까지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설비 기사님을 불러 확인해 보니 배수관이 파열되어 타일을 전부 뜯어내고 다시 공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적어도 2주간은 집에서 지낼 수 없고 화장실도 쓸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며칠 묵어야 하나 막막해하고 있을 때 아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셔서 며칠 지내세요. 유나가 매일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내가 가면 너희 부부 불편하지 않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방도 많은데요. 비워두는 것보다 낫죠. 몇 초간 망설이다가 달리 방법이 없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간 날은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그들은 한강이 보이는 28층 아파트에 살았어요. 집은 밝고 깨끗했고 거실은 모델하우스처럼 정갈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 짐을 받아들며 말했죠. 어머니, 이번에 오셔서 며칠 푹 쉬다 가세요. 유나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만 신세질게. 우리 집 수리 끝나면 바로 돌아갈 거야. 손녀 유나는 정말 기뻐하며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올라왔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배웠다고 하더군요. 식탁에 앉아 딸에게 밥을 먹여주면서 저를 돌아보며 묻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반찬은 괜찮으세요? 생선이라도 더 구울까요? 눈앞의 광경을 보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만족감이 차올랐습니다. 아들은 사업이 안정적이고 며느리는 상냥하고 부지런하며 손녀는 똑똑하고 사랑스러웠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 그때 저는 정말 복을 누리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는요.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유나가 퍼즐을 맞추고 싶다고 졸라대서 아들은 바닥에 앉아 함께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했고 저는 소파에 기대 뉴스를 보고 있었죠. 잠시 후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액정을 한번 쓱 보더니
하던 행동은 멈추지 않은 채 목소리만 낮췄습니다. 나 베란다 가서 전화 좀 받고 올게.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그는 늘 그랬으니까요. 업무상 통화는 가족들 앞에서 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자마자 베란다 유리문을 스르륵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꽉 닫아서 거실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왼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고 오른손으로는 휴대폰을 귀에 바싹 댄 채 어깨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창가에 기댄 채 마치 누군가를 작은 소리로 달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는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상했습니다. 평소 농담할 때의 그런 웃음도 아니고 유나를 볼 때의 그런 사랑스러운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깃털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어째서인지 순간 멍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어머니로 살면서 아들의 온갖 표정을 봐왔지만 이런 표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6분가량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동안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그 장난기 어린 표정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아빠가 자동차 만들어줄게.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가시 하나가 밝힌 듯 했습니다. 깊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저를 불편하게 찔러댔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오며 헬스장에 간다고 했습니다. 너 그저께도 가지 않았니? 어머니, 운동은 꾸준히 해야 습관이 돼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남자도 나이 들면 뱃살 관리해야지.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민준이는 최근 들어 갑자기 헬스에 푹 빠진 것 같았습니다. 거의 매일 퇴근 후 헬스장에 들러 한두 시간 있다가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에게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더 든든한 가장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행복한 표정으로 아들의 갈아입을 옷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저는 꼼꼼한 편이라 가족들의 빨래를 분류해서 세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벗어놓은 운동복을 세탁 바구니에 넣으려다 이 집에 속하지 않은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옅고 우아한 여성용 향수 냄새였습니다. 지연이가 평소에 쓰는 장미향도 아니었고 우리 집 어떤 세제나 섬유유 연제 냄새도 아니었죠.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일주일 동안 그 냄새는 어김없이 매일 아들의 운동복에서 났습니다. 날이 아무리 더웠다므로 흠뻑 젖어 돌아와도 옷에 희미하게 밴 그 향수 냄새는 땀 냄새를 뚫고 끈질기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향수 냄새였죠. 마음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회를 봐서 갓 벗어놓은 옷을 들고 아무렇지 않은 척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민준이 옷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데 한번 맡아볼래? 향이 꽤 좋네. 지연이가 옷을 받아 코끝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미소도 입가에서 굳어버렸죠. 하지만 그녀는 금세 표정을 감추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헬스장에 여자분들이 향수 많이 뿌리니까 사람이 많아서 그냥 묻었나 봐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과 자기 자신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그 변명은 제 마음에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헬스장에서 묻었나 보구나. 여자들이 향수를 많이 뿌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아래로 향했고 입술을 달싹이다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가시가 더 깊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회계사로 일할 때 제가 가장 잘했던 것은 수많은 숫자 더미 속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달라졌지만 어떤 장부는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묻혀 있다가 언젠가는 터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이 얕은 편입니다. 나이가 드니 물 한 모금만 더 마셔도 새벽에 한두 번은 꼭 깨곤 합니다. 그날 밤도 예외는 아니었죠. 새벽 1시 반쯤 목이 말라 잠에서 깨 어둠 속을 더듬어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집안은 냉장고 압축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릴 뿐 고요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문득 서재 문틈으로 한 줄기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이 부부의 침실 문은 닫혀 있는데 서재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어딘가 불편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아들이 야근이라도 하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서자 속닥속닥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아니고 여보세요 하는 전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말하는 듯한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저는 바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틈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 그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하얀색 휴대폰이었죠. 더 새 것처럼 보였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향해 웃고 있었는데 그 얼굴은 낯설다는 두 글자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슬립 차림이었죠. 그녀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안 재워주고 뭐해? 민준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랬습니다. 착하지, 눈 감아. 내가 옆에서 같이 있어줄게. 가족들이 듣지 않을까? 어머니가 요즘 와 계셔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다른 생각은 하지 마. 내 마음속엔 너뿐이야. 어떻게 방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발견하지 못했죠. 그때 저는 온몸이 오한이 드는 것처럼 추웠습니다. 등 뒤에서부터 손끝까지 시려왔습니다. 객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눈은 뜨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화, 그 표정, 그 말투가 머릿속에서 소리 없는 영사기처럼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건 업무 전화도 친구의 안부 전화도 아니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나 나올 법한 말투였죠. 아들의 눈에는 경계심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이 빠져든 경박함만이 가득했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아주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아직 은퇴하기 전이었죠. 그의 남편이 지방에서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가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목에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뭐냐고 묻자 그는 면도하다가 실수로 베었다는 어설픈 변명을 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직접 그가 어떤 여자를 차에 태워주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요. 여자는 차창으로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졌고 아주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지도 그릇을 던지지도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소태가 찌은 밥을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을 뿐입니다. 나중에 그는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죠. 더 심한 짓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내가 당신에게 감사해야 하나요? 그날 밤 저는 그를 침실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의 몸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점점 더 차가워졌지만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인 척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말하지 않았던 것은 그때는 아이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다독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일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내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말투, 그 표정까지 아버지와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에 나뭇결을 하나하나 세며 밤을 새웠습니다. 귓가에는 부엌에서 상냥하게 대답하던 며느리의 목소리, 유나가 깔깔거리며 웃던 소리, 그리고 서재에서 들려오던 역겨운 착하지, 눈 감아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폭로해야 할까? 제가 얼마나 힘들게 민준이를 키웠는지 떠올랐습니다. 그를 가르치고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아들을 부탁하며 잘 보살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연이가 지난 몇 년간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더 유망했던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한가한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아껴서 민준이에게는 명품 정장을 사주면서 자신은 몇 년 동안 새 코트 한 벌 사입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을 친부모처럼 모시며 단 한 번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금 문틈으로 본 아들의 낯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인정과 도의가 제 마음속에서 처절하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내 유일한 아들이잖니. 남자란 다 그렇지. 한순간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네가 도와줘야 해. 지연이에게 비밀로 하고 아들이 돌아오도록 방법을 찾아야지. 이 가정을 지키고 유나의 어린 시절을 지켜줘야 해.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김영숙, 너는 여자야. 그리고 어머니야. 어떻게 내 아들이 다른 무고한 여자를 그렇게 잔인하게 상처 주는 걸 용납할 수 있니? 오늘 네가 이걸 덮어준다면 그건 아들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를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거고 네가 경멸하는 책임감도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남자로 만드는 걸 묵인하는 거야.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뜬 채 천장이 잿빛 새벽빛으로 물들 때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나는 아들의 거짓말에 동참하는 공범이 된다. 말하면 이 집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금이 가지 않았다고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저는 제 눈앞에서 이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민준이를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면 눈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상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일이 바빠 힘들어 보였는데 이제 보니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장부를 검사하듯이 숫자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패턴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는 매일 퇴근하고 돌아올 때 문에 들어서기 전 밖에서 표정을 한번 정리하고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배우가 대사를 바꾸듯이 여보, 나왔어.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도 군더더기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슬리퍼를 신을 때 휴대폰을 슬쩍 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휴대폰을 침실에 가져다 두는 것이었지 거실에 아무렇게나 두고 충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사할 때 그는 지연이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다정한 말을 건넸지만 눈빛은 한 번도 진심으로 그녀에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라고 묻고는 그녀가 대답을 마치기도 전에 화제를 돌렸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해둔 프로그램 같았습니다. 어떤 질문을 입력하면 어떤 반응을 출력하는 감정 없는 기계처럼요. 한 번은 식사 중에 유나가 베란다에 가서 별을 보자고 졸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빠 밥 다 먹고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분 후 휴대폰이 울리자 그는 일어나 전화를 받으러 갔고 돌아왔을 때는 유나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 아무렇지 않은 척은 저에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으로 그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연기해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유나는 학교에 가고 민준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지연이와 함께 채소를 씻으며 저는 한담을 나누는 척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공원에 갔다가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그 딸이 남편 바람 때문에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더라. 듣는 내가 다 마음이 아프더라. 그녀의 손놀림이 순간 멈췄습니다. 저를 쳐다보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요즘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밖에 유혹이 많아서. 그런데 그 사위가 아주 연기를 잘했대. 집에서는 아내한테 엄청 잘해주고 애들까지 속였다지 뭐야. 그녀는 대꾸 없이 고개만 숙인 채 채소를 썰었습니다. 도마 위로 칼이 떨어지는 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 딸도 사실은 예전부터 뭔가 이상한 걸 느꼈는데 차마 터트릴 용기가 없었다더라. 한번 터트리면 다 끝날까봐 무서워서. 이 말이 떨어지자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려 손가락을 벨 뻔했습니다. 제가 얼른 칼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내라고 대답하고는 몸을 돌려 손을 씻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증거가 제 발로 굴러들어왔습니다. 민준이가 고객과 급한 약속이 생겼다며 허둥지둥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신발을 신으며 휴대폰을 찾았고 열쇠를 외치다 결국 급하게 뛰쳐나갔습니다. 휴대폰을 잊어버린 채로요. 제가 거실을 정리하다가 소파 틈에서 하얀색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평소에 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 가볍게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잠금 해제 화면에서 바로 채팅 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자기야, 어제 그 원피스 입은 거 진짜 예뻤어. 이어서 몇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조수석에 앉아 달콤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이스라떼를 들고 있었죠. 그녀는 며칠 전 제가 민준이의 정장 주머니에서 발견한 영수증에 적힌 그 명품 여성복 매장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 아래로 스크롤하자 그들이 전날 밤 레스토랑에서 찍은 셀카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한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겼습니다. 사진 외에도 채팅 기록, 이체 내역 캡처, 음성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저를 괴롭게 한 것은 그의 음성 메시지에 담긴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집안일 정리되면 우리 같이 살자. 제 휴대폰을 꺼내 중요한 내용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한 달락 한 달락,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닫는 순간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마룻바닥을 비추고 그 휴대폰 위로 쏟아졌습니다. 마치 그것이 떨어진 게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 떨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등골이 오싹했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충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판을 엎으려면 정확한 시간과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즉시 지연이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증거 사진을 찍은 후 휴대폰을 방으로 가져가 여행 가방 밑바닥에 잠가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도
저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유나에게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얼굴에는 조금의 동요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서 임시 회의가 있었다며 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쁜 건 좋은 일이지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지연이만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짧았고 우연처럼 보였지만 깊이 감춰진 피로감과 탐색하는 듯한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이미 무언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편에 서줄 사람이 있는지 모를 뿐이었죠. 다음 날 오후, 유나는 미술학원에 가고 민준이도 고객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국화차를 우려 곶감 몇 조각과 함께 쟁반에 담아 지연이가 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막 채소를 씻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바쁘게 굴지 말고 잠깐 앉아. 내가 차를 좀 끓였어.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앞치마를 풀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베란다에서 들어온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저는 그녀의 눈밑이 이미 검푸르게 변했고 뺨은 며칠 전보다 더 야윈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뜨거운 김을 불어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도 벌써 7년이 다 되어 가는구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7년 됐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았어요. 민준 씨도 저한테 잘해줬고요. 내 마음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그렇지?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 다시 입을 다물었죠.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나이쯤 되면 함부로 말하지 않아. 너도 내가 예전에 회계사였던 거 알지? 장부는 맞춰보면 어디가 틀렸는지 바로 알아. 내가 며칠 동안 민준이를 지켜봤는데 애가 변했어.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지. 그렇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고 그저 손가락으로 찻잔 가장자리를 빙빙 돌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어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가 대신 찾아줬어. 그녀는 순간 얼어붙어 눈동자가 멎었습니다. 사진은 한 장 한 장 넘어갔습니다. 그 여자의 셀카, 레스토랑에서의 다정한 사진, 한 건 한 건의 이체 기록, 그리고 호텔 객실 예약 내역까지, 시간까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휴대폰을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제가 얼른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놀라지 마. 그녀는 입을 막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의자에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흘려보내야 병이 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흐느끼며 말했죠.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그 사람이 그렇게 변했는데 전 계속 믿고 싶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보 같은 게 아니야.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 가정을 너무나 지키고 싶었던 거야. 너는 그 사람보다 이 가정을 더 깊이 사랑했어. 그녀는 빨개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아이처럼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 혼자서는 지킬 수 없어. 이제 혼자 버티지 않아도 돼. 그녀의 눈빛에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부끄러움 같기도 하고 안도의 한숨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얘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네 편이야. 우리 함께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자. 만약 데려올 수 없다면 그에게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줘야지.
그녀는 제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는 듯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결코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의를 지키고 서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도 달래지도 않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 아들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로 도와야 할 또 다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침묵했던 것은 아이를 위해서였지만 오늘 제가 나서는 것은 그녀가 제2의 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을. 울고 난 뒤에는 그냥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휴대폰을 챙겨 넣고 의자를 당겨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온한 어조로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일을 해야 해. 그녀는 아직 눈물을 닦으며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증거를 잡고 장부를 정리해야지. 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네가 이혼하고 싶다면 내놓을 게 있어야 해. 이혼하고 싶지 않더라도 주도권은 네가 쥐고 있어야 하고. 그녀는 똑바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아이처럼. 남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네가 우는 것도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야. 네가 그 사람보다 더 냉정해지는 거지. 그녀의 목을대가 한번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런 건 잘 몰라요. 괜찮아. 내가 아니까.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펜과 포스트잇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이를 벽에 붙이고 한 글자를 썼습니다. 돈. 그녀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의 모든 재산을 파악해야 해. 그 사람 계좌가 몇 개인지, 네가 아는 건 몇 개인지, 집, 차, 보험, 주식, 펀드, 전부 다 목록을 만들어야 해.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록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진도 찍어야 해. 통장 잔고, 증서, 전부 다. 장부 검사하듯이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두 번째 글자를 썼습니다. 정. 불륜의 증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야 해. 저는 그 종이를 벽의 두 번째 자리에 붙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두 번째 휴대폰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내가 찍은 그 사진들만으로는 부족해. 더 직접적인 증거를 계속 확보해야 해.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몰래 촬영하나요? 몰래 촬영이 아니라 백업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그 사람한테 말해. 유나 휴대폰에 사진이 너무 많아서 가족 클라우드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 사람 휴대폰 사진도 같이 동기화하자고 해. 그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가 새로 찍는 것들도 전부 백업할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휴대폰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 그는 너만큼 똑똑하지 않아. 저는 그녀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자료 정리. 그녀는 매일 민준이가 샤워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외출했을 때 몰래 보험 증서, 자동차 등록증, 통장, 등기부 등본을 꺼내 자신의 휴대폰으로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송했죠. 저는 그것들을 정리해서 비밀번호가 설정된 압축 파일로 만들어 범용 직렬버스에 저장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휴대폰 증거 수집. 저는 그녀에게 자동 클라우드 동기화를 설정하는 방법과 들키지 않게 동기화 기록을 로컬 자동 업로드로 설정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콘조차 표시되지 않도록. 세 번째 단계, 동선 추적. 저는 전자상가에 가서 소형 녹음기와 차량용 블랙박스를 하나 샀습니다.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GPS 위치를 저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가서
몇 분을 머무는지 전부 기록되었죠. 네 번째 단계, 음성 녹음.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밤에 그 사람에게 어디 갔었냐고 묻지 마. 그냥 방문 밖에서 빨래를 하거나 대걸레를 정리하는 척해. 녹음기는 신발장 위에 올려두고 그가 만약 통화하면 소리가 전부 녹음될 거야. 만약 그가 알아채면요? 알아채지 못할 거야. 그는 널 의심하지 않아. 지금 그의 마음속에 너는 그저 눈물이나 흘리는 가정주부일 뿐이니까.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날 얕봤군요.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공포가 아닌 분노를 보았습니다. 제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부터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 후 며칠간 집안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밥을 짓고 손녀를 돌봤고 밤에는 유나에게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고 불을 껐습니다. 지연이도 여전히 상냥하고 다정했습니다. 가끔은 애교를 부리기도 했죠. 당신 요즘 왜 자꾸 나랑 허거 안 먹으러 가? 민준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바빠서. 다음 주에 가자. 다음 주에는 부산 출장 간다면서요? 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건 수요일이잖아. 그럼 화요일에 가요. 그는 웃으며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나중에 제3자와 통화하며 낮게 속삭인 나 화요일에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라는 말까지 모두 비교되어 저장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그가 샤워를 마치고 침실로 들어서다. 거실에서 저희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참 좋네. 저는 차를 마시며 그를 향해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집에서 제일 속 깊은 사람이니까. 그가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의 아내가 그의 어머니 곁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방금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사진 파일들을 다른 백업 이메일로 동기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지연이는 컴퓨터를 조작하며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만약 마지막에 그 사람이 저한테 빌면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몇 초간 생각하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넌 더 이상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거야. 민준이의 생일은 원래 집에서 가장 떠들썩한 날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늘 밖에서 식사했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을 골라 케이크를 먹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 화목한 모습을 과시했죠. 그는 사진 속 인물들이 웃고 있는지, 배경이 충분히 고급스러운지, 글이 충분히 그럴듯한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는 먼저 우리 그냥 집에서 먹자. 편하게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한번 쳐다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아요. 집에서 먹는 게 오히려 편하고 좋죠. 그럼 케이크는 제가 주문할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내가 이미 준비해뒀어. 그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그래, 준비됐지. 케이크뿐만 아니라 대사도, 증거도, 그리고 결말도. 그날 아침 일찍부터 지연이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부엌에서 생선을 굽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온종일 그릇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나를 돌보면서 베란다를 청소하고 식탁보를 그와 지연이가 결혼하던 해에 제가 선물했던 자수 식탁보로 바꿨습니다. 그녀가 원래 다른 것으로 바꾸려 하기에 제가 말렸습니다. 이것도 괜찮잖아. 오래된 물건은 오래된 멋이 있는 법이야. 그녀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4시가 좀 넘어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부엌에서 풍겨오는 향긋한 냄새와 거실의 따뜻한 조명,
그리고 식탁에 정갈하게 차려진 6가지 요리를 보고 그는 순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야, 이렇게 거창하게 준비했어? 지연이가 앞치마를 풀며 웃었습니다. 당신이 올해 생일은 집에서 보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차려봤죠. 고생했네. 그런 말 하면 서운하죠. 어서 앉아요. 내가 탕 떠다 줄게요. 유나가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 그는 딸을 끌어안고 모범적인 아버지처럼 웃었습니다. 저는 부엌 문가에 서서 이 장면을 바라보며 마치 수백 번 리허설한 연극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해야 할 말과 연기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죠. 오직 저만이 이 무대 밑에 폭탄이 묻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순간에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탁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에 신입이 들어와서 일이 좀 바빴어. 그래도 당신들이 집에서 잘 도와줘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스트레스가 더 컸을 거야. 지연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이 고생이 많죠. 제가 그의 그릇에 닭다리 하나를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너 어릴 때 이거 좋아했잖아. 기억나니? 그가 말했습니다. 기억나죠. 어머니가 해주신 닭볶음탕이 최고예요. 앞으로도 먹을 기회가 있을지는 네가 하기 나름이겠지. 이 말은 제가 가볍게 농담처럼 던졌습니다. 그는 그 속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뭐 나쁜 짓이라도 하겠어요?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미 너무 오랫동안 나쁜 짓을 해왔다는 것을. 식사 도중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료가 생일 축하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그의 말투가 이전보다 덜 부드러워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릴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죠? 지연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유나의 입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우리 딸, 내일은 뭐 먹고 싶어? 도넛 먹고 싶어요. 알았어. 그럼 내일 엄마가 사줄게. 저는 옆에 앉아 식탁 위에 두세 대, 세 쌍의 젓가락이 오가는 모습과 네 개의 얼굴이 각기 다른 연기를 펼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겉으로는 웃음이 있지만 속에는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 먼저 진실을 말하느냐에 따라 눈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누가 가장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이 판을 지배하게 됩니다. 식사 후 그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불을 끄고 촛불을 켰습니다. 케이크는 그가 좋아하는 초콜릿 브라운이었습니다. 유나가 가장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입에 사탕을 문 채 천사처럼 웃었죠. 그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소원이 만약 내 마음속 그 여자와 관련 있다면 벌금 고지서나 받을 준비해라. 촛불이 그의 얼굴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방 안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나가 외쳤습니다. 아빠, 소원 꼭 이뤄져야 해. 그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당연하지. 지연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제가 간파할 수 있는 차가운 기운이 숨어 있었습니다. 참, 그가 말했습니다. 나도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 선물도 있어? 물론이지. 지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TV 앞으로 갔습니다. 화면을 미러링 모드로 전환했죠. 내가 며칠 동안 만든 건데 당신이 좋아했으면 좋겠네. 민준이는 소파에 편안하게 기댄 채 마치 아내의 서프라이즈를 기다리는 남자처럼 긴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5분이 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마음 편히 좋은 사람인 척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거실의 조명은 따뜻했고 프로젝터가 켜지는 소리가 띠 하고 울렸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웃으며 화면을 쳐다보았고
두 손은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영상을 좀 편집했는데 길지 않아.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다 보고 나서 얘기해. 화면에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유나가 갓 태어났을 때의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얼굴은 불그스름했고 작은 손 하나가 그녀의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배경음악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들이 결혼하던 해에 녹음했던 그 노래,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사진은 한 장 한 장 넘어갔습니다. 유나가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유치원 첫날까지, 가족이 인사동에 놀러 갔을 때부터 그녀가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그에게 넥타이를 매주는 모습까지. 민준이는 이 사진들을 보며 어딘가 자기만족적인 미소를 띄었습니다. 심지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넣었네. 저는 옆에 앉아 말없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음 순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시작되었죠. 음악은 없었습니다. 한 장의 셀카 사진이었습니다. 조수석 각도에서 찍은 것이었죠. 민준이는 운전 중이었고 아주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두 번째 휴대폰에서 본 바로 그 얼굴. 긴 머리, 큰 눈, 검은색 슬립 차림.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자기, 오늘 제일 예쁘다. 민준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가 입술을 움직이며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습니다. 지연이가 한 발 앞서 말했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 아직 더 있어. 사진은 계속해서 넘어갔습니다. 모두 다른 장소였습니다. 일식집에서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모습. 호텔 침대 위에서 상의를 벗고 찍은 합적. 해변에서 여자가 그의 다리에 누워있고 그는 손에 코코넛 주스를 들고 있는 모습. 한 화면 녹화 영상에서는 그와 여자가 채팅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남자, 아내가 집에 있어서 지금은 좀 그래. 요즘 너무 피곤하다. 여자, 빨리 그 사람이랑 얘기 좀 해봐. 나 계속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 싫어. 남자, 내가 처리할게. 내 마음속엔 너뿐이야. 다음은 은행 이체 화면이었습니다. 4월 말 300만 원 이체, 메모, 생일 서프라이즈. 5월 중순 200만 원 이체, 메모, 가방 선물. 6월 초 500만 원 이체, 메모, 차 계약금. 그리고 호텔 투숙 기록, 차량 GPS 이동 경로, 캡처, 대화 녹음. 심지어 그가 깊은 밤 베란다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하던 그 원본 음성까지. 아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넌 신경 쓰지 마. 민준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 내 휴대폰 훔쳐봤어? 날 도철한 거야? 저는 태연하게 찻잔을 내려놓고 그를 보았습니다. 지연이는 그를 무시하고 그저 그 앞으로 걸어가 종이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인쇄한 증거 자료 사본이야. 2부씩. 너랑 그 여자 대화 기록, 소비 내역, 부동산 공동 소유권 증명서, 그리고 네가 최근에 몰래 빼돌린 그 펀드 내역까지.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혼. 그녀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협의서는 내가 이미 사인했어. 네 사인만 하면 돼. 미쳤어? 나는 그냥 한순간 실수한 거야. 그럼 그 한순간의 실수를 얼마나 오래 한 건데? 그녀가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처음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 야근 때부터? 아니면 그녀를 자기라고 부를 때부터?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우물쭈물했습니다. 나는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냥 뭐가? 외로워서? 신선함이 필요해서? 누군가 널 숭배해 주길 바라서? 그녀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민준아, 네가 제일 우스운 건 내가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마침내 제가 일어서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제야 그는 저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초등학생처럼 약간의 통제력을 되찾으려 애쓰는 듯했습니다. 제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네가 만약 우리 회사 회계 담당이었으면 벌써 감사팀에 끌려갔어. 그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내 엄마라고 해서 영원히 내 편만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그의 그 멀쩡한 얼굴에 밝히는 목 같았습니다. 내 아빠도 예전에 똑같은 짓을 했어. 나는 이 평생에 맹세했다. 다른 여자가 다시는 나처럼 억울하게 살게 두지 않겠다고. 내 아내는 내 며느리지만 그 이전에 한 명의 여자고 유나의 엄마고 네가 결혼식장에서 평생 지키겠다고 맹세한 사람이야. 네가 오늘 그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한 건 내 얼굴에 먹칠을 한 거나 마찬가지야.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유나가 방에서 나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아빠, 왜 무릎 꿇고 있어? 우리 모두 순간 멈칫했습니다. 지연이가 얼른 다가가 유나를 안았습니다. 부드럽게 말했죠. 아빠가 잘못해서 우리한테 사과하는 거야. 유나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고쳐야 한다고 했어요. 민준이의 무릎이 무언가에 짓눌린 듯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이 장면을 저는 너무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진실을 들을 차례였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는 순간 저는 그가 즉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변명하거나 욕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꿇은 채 갑자기 껍질을 벗은 벌레처럼 흐물흐물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셋은 침묵했습니다. 마치 방 안의 공기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그가 지연이를 바라보며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만은 하지 말자. 응? 유나도 아직 저렇게 어린데 내가 뭐든지 다 내 말 들을게. 돈도 다 돌려주고 집도 너한테 줄게. 나 빈손으로 나갈게. 정말이야. 제발 부탁이야. 지연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동정심이 없었죠. 민준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알아?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치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당신은 아직도 이런 쇼로 한 번 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녀가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난 이번에는 연기 안 해.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그녀가 말을 끊었습니다. 협의서에 사인하고 집에서 나가. 유나 양육권은 나한테 있고 면접 교섭은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미리 약속해야 해. 그리고 어떤 사람도 데려와선 안 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내 명의로 된. 걱정 마. 이미 변호사 통해서 재산 보전 신청해뒀어. 그녀의 말투는 평온했습니다. 내 변호사한테 연락할 거야. 그의 입가가 떨렸습니다. 구걸이 통하지 않자 민준이는 목표를 저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는 무릎으로 기어와 제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어머니도 이 집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유나가 아빠 없이 크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지연이 좀 설득해 주세요. 저는 발밑에서 통곡하는 이 아들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가슴 아픔, 분노, 그리고 그의 불행을 슬퍼하면서도 그의 어리석음에 화가 나는 비애감까지. 저는 소파를 짚고 천천히 몸을 낮춰 그와 눈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를 때리지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그가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처럼요.
제 목소리는 아주 낮고 무거웠습니다. 민준아, 너도 이제 다 컸다. 너는 남편이고 또 아버지야. 네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거란다. 저는 그 이혼 협의서를 가리켰습니다. 오늘 지연이가 널 버리는 것도 내가 널 버리는 것도 아니야. 네가 내 손으로 이 가정을 부숴버린 거야. 유나는 제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손녀를 보았습니다. 유나에겐 아빠가 필요하지. 하지만 유나에게 필요한 아빠는 정직하고 책임감 있으며 아이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아빠야. 거짓과 배신으로 인생의 첫 수업을 가르치는 아빠가 아니라 제 말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모든 사람의 지지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시간 숨막히는 침묵 끝에 민준이는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지연이를 보았습니다. 눈빛은 잿빛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내가 사인할게. 그는 그 협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의 조항을 다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철저한 증거들 앞에서 자신에게는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협의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유책 배우자로서 집, 차, 그리고 대부분의 예금을 포함한 모든 부부 공동재산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빈손으로 집을 나간다. 딸 유나의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귀속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했고 이어서 무거운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뒤늦은 여름 내우가 드디어 쏟아질 모양이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 묻은 모든 더러움과 추악함을 씻어내려는 듯이 그때 유나가 다가와 그의 곁에 서서 작은 얼굴을 들고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이사 가는 거야? 그의 눈빛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 내릴 것 같았죠. 유나야, 아빠가 잘못했어. 유나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진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이 잘못하면 용감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어. 미안하다고만 하면 안 되고 진짜로 고쳐야 한대. 그 순간 저는 민준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고 온몸은 마치 뼈가 부러진 개처럼 기어갈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걸어가 갈아입을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다시 나왔을 때 그는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 문이 조용히 닫혔을 때 저는 지연이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지난 7년간 참아왔던 그 숨을 뱉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놀랍도록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바람이 베란다를 통해 들어와 서늘하고 달콤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유나는 지연이 곁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복잡하지 않아서 한바탕 울고 나면 깊이 잠들곤 하죠. 숨소리가 고양이처럼 고요했습니다. 지연이가 침실에서 나와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베란다 난간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담배 한 개비를 피워 물었죠. 저는 그녀의 옆모습을 보며 문득 이 여자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쁘게 변한 게 아니라 뼛속까지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테 고마워할 거 없어.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신 거 후회 안 해. 그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걸 후회할 뿐이지.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서류 절차부터 마무리해야죠. 집은 급하게 팔 생각 없어요. 유나가 아직 어리니까 애 환경을 안정시켜줘야 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너희랑 같이 좀 더 있을게. 그녀가 잠시 멈칫하더니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친정엄마보다 더 엄마 같아요.
제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엔 나도 네가 무서웠어.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우리 둘 다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의 시어머니, 한 명의 며느리, 둘 다 이 집에서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킬까봐, 말을 많이 할까봐, 서로에게 미움을 살까봐 두려워했죠.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를 진정으로 가깝게 만든 것이 혈연도, 결혼도 아닌 같은 적을 향한 분노였다는 것을. 민준이가 떠난 후 며칠간 집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밤늦게 회의가 있다며 전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며 향수를 뿌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도 가식적으로 아빠 다녀왔습니다 하는 소리도 없었죠. 저는 서둘러 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욕실 수리는 이미 끝났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고 지연이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던 예의 바르지만 경계가 있던 그 관계가 갑자기 깨진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친밀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유대감이었죠. 그녀는 매일 평소처럼 유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와 아침을 차렸습니다. 저는 베란다를 닦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설거지를 깨끗이 해놓고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점심은 우리가 번갈아 만들었고 오후에는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가끔 유나가 돌아와 제게 달려와 묻곤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여기서 주무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럼 할머니도 이제 여기서 살아. 너랑 엄마랑 같이. 그러면 아이는 웃으며 깡충깡충 뛰며 신난다, 신난다 외쳤습니다. 식탁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연기했지만 이제 우리는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오늘 마트에서 그 여자 봤어요. 딸기를 사러 왔더라고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의 이혼 소송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 미간을 찌푸리며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콩나물을 다듬으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제가 콩나물 대가리를 하나하나 정성껏 떼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꼼꼼하세요. 제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내가 회계사로 수십 년 일했잖아. 매일 장부를 맞추다 보면 사람 마음은 틀려도 장부는 틀리면 안 되거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 저 다 배우고 있어요. 이제는 일 처리할 때 무섭지 않고 손이 떨리지도 않아요. 저는 그녀를 보며 문득 그녀가 정말로 환골탈태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그녀는 목소리가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요. 이제 그녀는 단호해졌고 심지어 아래층 이웃과 주차 문제로 논리적으로 따질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저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죠. 기억해둬라.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약한 건 괜찮아. 중요한 건 남들이 내 약점을 이용해 널 괴롭히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녀의 눈이 반짝이며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 제가 주방에 써서 붙여놨어요. 제가 웃었습니다. 그럼 저작권료 받아야겠네. 가끔 우리는 유나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아이가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엄마, 나 좀 봐. 할머니, 나 찍어줘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죠. 우리 둘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그녀가 제게 생수 한 병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낳은 거 후회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실망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 애한테 더 이상 실망이 아니라 미련을 끊었어. 하지만 너희한테는 아직 희망이 있어.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유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가 이제 우리 버린 거야? 지연이가 순간 멈칫하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유나의 작은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좋아서 아빠랑 안 맞는 거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듯 말듯한 표정으로 말했죠. 선생님이 좋은 사람이랑 친구하라고 했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앞으로도 계속 좋은 사람 하자. 나쁜 사람 하지 말고.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국을 아주 맛있게 먹었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식탁에 비록 우리 셋만 남았지만 먹는 것은 예전에 4명이 함께일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든든했습니다. 식사 후 저는 베란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이가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 이 소리가 그녀가 예전에 조심스럽게 어머니라고 부르던 때보다 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또 다른 주말,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햇살에 잔디가 반짝였고 공원에는 바람이 불어 나무 그림자가 땅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유나가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잘 익은 사과처럼 불그스름했죠. 지연이는 제 옆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깎으면서 웃으며 말했죠. 쟤 좀 보세요. 이제는 누가 같이 안 놀아줘도 잘 놀아요. 아이들이 어른보다 훨씬 빨라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 번 아프고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지는 거지. 그녀가 제게 사과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제가 받아 막 한 입 베어 무는데 눈초리로 앞쪽 산책로에 익숙한 인형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청바지에 흰 티셔츠 차림으로 아주 수수했습니다. 머리는 좀 헝클어졌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아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맑아 보였죠. 그가 우리 앞에 와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지연 씨, 저는 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연이는 담담하게 응하고 대답하고는 시선을 다시 유나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갓 입학한 신입생처럼요.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오늘 그냥 유나 보러 온 거야. 오래 방해 안 할게. 저기 있네. 제가 잔디밭 쪽으로 턱을 까딱했습니다. 그가 다가가 쪼그리고 앉아 유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빠. 유나가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우리 딸, 요즘 말 잘 들었어? 유나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한테 글씨 쓴 것도 보여드렸어요. 정말? 그럼 다음엔 아빠도 보여줘. 또 올 거야? 유나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는 유나를 데리고 우리 곁으로 돌아와 굳이 사과 한 조각을 나눠주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툴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걸 아니 다행이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죠. 유나는 다시 잔디밭으로 뛰어가 놀았습니다. 우리 세 어른은 각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조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라는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냉소했습니다. 내가 버리고 안 버리고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네 스스로를 다시 주워 담았느냐는 거지.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죽고 있어요. 빚 갚는 법도 배우고 혼자 사는 법도 배우고 있어요. 일은 계속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강등됐지만 그만두지는 않았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다시 지연이를 보았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기회도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날 나를 계속 썩게 내버려 두지 않아서 고맙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지연이는 그를 보지 않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살아야지. 그는 마치 사면이라도 받은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게. 그날 산책이 끝나고 그가 떠나기 전
유나가 갑자기 달려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사랑해. 그가 쪼그리고 앉아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지. 유나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예전에는 우리 집에서 같이 안 살았어?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제가 다가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아빠가 예전에 몰라서 그랬어. 사랑은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거라는 걸.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사랑은 나랑 놀아주고, 나를 달래주고, 그리고 할머니가 끓여준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온 세상을 부드럽게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저는 베란다에 앉아 다 읽지 못한 낡은 소설책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사랑은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배우지 못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첫 만남의 열정이나 결혼식의 서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나긴 세월 속에서의 책임, 충성, 그리고 헌신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이 이미 과거가 되고 가정이 폐허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햇살이 비치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새로운 집을 스스로의 손으로 다시 지을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이 배움이 늦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각했을지라도 영원히 오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도 자신만의 감상과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김영숙 씨의 이런 선택이 용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명의 어머니로서 그녀는 며느리의 편에 서서 아들의 가면을 직접 벗겨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이성적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너무나 무정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녀처럼 용감하게 나섰을까요? 아니면 침묵하며 가정의 표면적인 평화를 지켰을까요? 혹은 여러분도 비슷한 배신과 선택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쩌면 누군가는 지금 같은 일을 겪으며 여러분의 한마디를 간절히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들은 남의 집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 어느 순간 마주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옳고 그름, 인내와 분노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가정의 선택들을 저는 하나하나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요. 어떤 일은 침묵이 해결책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을